오늘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그제 이제 41회 그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품목분류 부분 그 강평을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도 좀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이제 뭐 85류를 아직 안 배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살짝 진행을 하고 본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총평부터 기초를 쭉 풀어 써놨는데, 일단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그냥 뭐 다 아시겠지만 단순한 주규정을 쓰는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웠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문제 그렇게 내면 안 됩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한 수험생들을 뭘로 보고 띡띡 주 쓰세요 그렇게 내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나올까봐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렇게 안 나왔고 예전 유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써 있는 것처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약간 어렵게 나와야지만 아마 채점하시는 분들 편할 거고, 또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기본 규정 외에 그걸 이해를 하고 사례형으로 풀어가야지만 나중에 업무하실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유형으로 나와서 좀 다행이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작년 재작년에는 당연히 해설서가 안 나왔는데 올해는 거기 나와 있지만 5년 만에 해설서 규정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소매형 세트 규정 요건을 쓰라는 문제가 해설서 하면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해설서에 사례가 나온 적은 한 3년 전에 있었지만 그냥 대놓고 해설서를 쓰라는 문제는 없었는데, 올해 시험에 카드와 콤을 쓰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매번 저도 말씀드리지만 주규정 가지고 낼 게 없습니다. 주규정 가지고 낼 수가 없고, 또 해설서에 있지만 주규정만큼 중요한 규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고, 여러분들도 해설서니까 버리자 그게 아니고, 물론 그 많은 해설서 다 못 보지만 그래도 최소한 수업 때 여기는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 이제 복합기계라든 기능단위 기계는 해설서 분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꼭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공부할 방향대로 나와서 역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데, 처음으로 6단위 소호를 쓰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오버하셨죠. 출제하시는 분들 오버하시는 게 맞고, 제가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주규정, 호의 용어, 그 다음에 조금 더해서 이제 주요한 거에 대한 해설서 규정까지 하는 게 불문율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암묵적인 룰인데, 이 바닥의 룰인데 뜬금없이 6단위를 써라? 솔직히 관세자도 몰라요. 6단위는 봐야지만 아는 거고, 4단위는 보지만 어느 관세자가 6단위까지 외우고 다니나요? 출제하시는 분들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오바를 하신 거고, 또 그거를 두 문제나 냈다는 거는 많이 오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 6단위가 나왔다고 해서 6단위를 공부해야 됩니까? 책에 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도 많은데 6단위 어디가 나올 줄 알고 세 개 다 실을까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주규정 중에 6단위별로 세분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 폐기물 38료 같은 경우에는 그 6단위별로 소호가 나와 있고 그걸 주규정에 실어놨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뭐 100번 양보해서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올해같이 담배라든가 뭐 9405에 조명기기에 6단위를 낸 거는 글쎄요 조금 지나친 것 같고, 그렇지만 예전 시험에 작년 재작년을 제외하고 예년도 시험을 봤을 때에는 항상 해설서에 이상한 게 항상 나왔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6단위 소호도 배점이 별로 안 돼요. 분량도 별로 안 되고 배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틀려봐라 그런 수준으로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잘 쓰셨으면 저는 이거 못 썼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으로 저 혼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 1번 문제부터 좀 보실까요? 보시면 제 1번 문제는 4부와 6부에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짜리 문제고요. 물음 1번 1, 2, 3, 4 하나하나 이제 4개의 어떤 주제를 주어졌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규정 서술하시오. 1번 16부 소주 1번 균질한 주제품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 2번 20% 규정 뭐 두말하면 잔소리. 3번은 국내주 규정이기 때문에 솔직히 많이 안 봅니다. 많이 안 보지만 그래도 조금 하신 분들은 국내주 치고 양이 좀 적고 내용이 그나마 평이하기 때문에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번은 조금 어려웠긴 하지만 뭐 중요해서 어려웠다기보다는 굉장히 디테일한 걸 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긴 했지만 그래도
공부 조금 하셨으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4번은 호의 용어를 쓰는 문제인데 역시 2009 중요한 호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4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다음 규정을 서술하시오에서 주규정과 호의 용어를 동급으로 했다라는 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공부하실 때 호의 용어도 주규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음 1번은 그냥 일단 다 주는 문제예요. 무조건 다 맞추셔야 됩니다. 그나마 3번은 조금 애매하겠지만 최소 1, 2, 4번은 무조건 다 완벽하게 쓰시고 풀어 나가야 되고요. 물음 2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담배와 관련된 24류인데 규정 3개밖에 없고 아주 짤막짤막하기 때문에 뭐 거기 워터파이프 담배를 제외한 3가지가 나왔지만 너무나 쉽죠. 역시 완벽하게 썼어야 됩니다. 그래서 20점 플러스 5점 여기를 정확히 쓰셨고, 특히 이제 26 국내주만 조금 못 썼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2, 3점을 여기서 먹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소호주 규정 못 써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완벽히 쓰셨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물음 3번이 담배와 관련된 6단위 소호를 써라, 소호의 용어를 쓰라는 3번을 쓰라고 하는 뭐 최초의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이제 니코틴을 함유한 것으로서 흡연자의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피부 투여 방식의 패치, 금연 보조 패치를 말하는 건데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2404까지는 쓰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6단위 쓰는 건 무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자들도 봐야 알 수 있는 호입니다. 그래서 2404 925에 나와 있고, 이거는 또 24045 호의 용어에도 없고요. 그 해설서에도 없고, 거기 보시면 30045 해설서에 그렇게 2404에 분류한다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404 925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자담배와 이와 유사한 개인용 기화 장치인데, 담배가 아닌 담배에 이제 열을 가해주는 장치죠. 그것은 이제 당연히 기타의 전기기기, 어느 곳에도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전기기기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8543.405에 특기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 다음에 3번과 4번과 5번은 뭐 관련 당연히 2450이 썼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404 역시 쉽게 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01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역시 해설서에 보면 웨이스트 포함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3, 4, 5번은 그래도 많이 하신 분들은 4단위까지 맞췄을 것이고 6단위 맞추기에는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전부 다 각각의 1점인 거고, 그리고 뭐 최소한 류나 호를 맞췄다고 한다면 부분 점수를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잘하면 2점 정도 먹고 가시면은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얘는 3번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닥 바람직한 유형은 아니죠. 6단위까지 내는 거는. 그래서 마지막에 써 있습니다.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른다. 대원칙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게 다 뻔하고 같은 책을 보고 같은 수업을 듣고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거 다 쓰신 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3번은 가볍게 넘어가시고요. 이런 어려운 문제는 항상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문제 2번을 보시면 발광 다이오드 및 발광 다이오드를 사용한 제품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고요. 1번은 이제 주규정 문제죠. 그래서 85류 규정인데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85류에는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 광원,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 램프, 그리고 저 뒤쪽에 가시면 또 발광 다이오드 자체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모든 학원에서 모든 강사가 다 수업할 때 같이 봐라라고 무조건 말씀을 드리고요. 모의고사 때도 여러 번 냈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떨어져 있지만 당연히 같이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여기가 아니더라도 제가 다른 부분들 수업할 때 항상 유사한 것들 연결시키는 거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셨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배점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두 개가 12점으로 되어 있어서 12점으로 되었다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아주 디테일하게 채점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니까 그래도 얼마나 디테일하게 쓸 수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점수 차이가 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물음 2번을 보시면 두 가지의 또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마트폰의 정의. 역시 아직 우리는 안 배웠지만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그렇게 아주 뻔한 정의가 있습니다. 얘는 또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규정이 2년 연속 출제가 되었던 사례. 굳이 스마트폰이 LED랑 관련이 있나요? 물론 관련이 완전 없지는 않겠죠. 스마트폰의 액정이 LED가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글쎄요, 이 문제에서 굳이 얘를 낸 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든 스마트폰은 당연히 맞췄어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LED와 관련된 문제인데, LED를 광원으로 설계한
조명기기입니다. 조명기기인데 첫 번째는 이제 LED를 장착한 샹들리에,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 스트링에 6단위 호를 쓰라는 문제인데 9405호에 보시면 전부 다 똑같이 6단위 호가 특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얘는 9405까지는 아마 쓸 수 있었을 것 같고요. 특히 샹들리에는 무조건 썼을 거고요. 2번은 조금 애매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들어가니 이제 95류인가 94류인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또 각종 가랜드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쪽에 분류가 돼서 9405까지는 그래도 조금 썼을 수 있는데 소호는 역시 소 3번은 당연히 쓰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금 애매한 게 배점이 또 8점이나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에 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8점이 아니죠. 그거 아무리 써봤자 3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5점인데 그렇게 5점짜리를 1번, 2번도 두 개밖에 안 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최소한 2점이나 2.5점으로 배점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틀리면 이제 점수가 많이 깎이는 거겠죠. 하지만 1번, 2번, 3번 위에 무릎 1번에 LED랑 LED의 정의와 광원의 정의, 그 다음에 스마트폰 정의가 너무 쉽기 때문에 역시 정확히 쓰셨으면 최소한 15점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소 못 써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문제는 뭐 6단위 소호를 냈지만 그냥 예년에 나왔던 작년에 나왔던 주쓰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울 건 하나도 없는 유형이고요. 3번을 좀 보겠습니다. 문제 3번. 3번이 이제 제일 괜찮았던 문제 같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게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3번을 좀 보시면 관세표 11부의 방진용 섬유와 섬유의 제품과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4단위 후의 용어에 카드나 코음 단어가 있는 류의 표제를 적고 이들 단어가 있는 방진용 섬유의 공통적인 특성, 실이 되기 위한 방법 포함을 서술하시오. 5점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 류와 류의 표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방진용 섬유에서 이제 50에서 55류까지는 성분별, 즉 재료별 분류가 되는데 특히 거기에서 이제 단섬유만 모아 써야겠죠. 카드와 콤이라는 건 무조건 짧은 섬유를 꼬아서 실을 만드는 공정의 필수적인 단계죠. 그래서 단섬유를 써야 되는 거고요. 견이라든가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장섬유이기 때문에 방사라고 하죠. 애초에 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쓰시면 안 되는 거고 보시다시피 51류 동물성 단섬유, 52류 식물성 단섬유 대표적인 거 면, 그 다음에 이제 55류의 인조 스테이플 섬유를 쓰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거기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인 특성을 보시면 당연히 뭐 여기는 이제 규정에 있는 건 없습니다. 해설서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특히 또는 이제 본인의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쓰시면 되는 건데 이들 류는 모두 단섬유를 방적하는 즉 섬유를 실을 만드는 공정에서 공정의 단계라는 내용을 반드시 쓰셨어야 되고요. 그래서 단섬유나 방적 그리고 실의 제조 이런 단어를 쓰셨으면 충분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카드와 콤을 딱 대놓고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해설서에 나와 있는 카드의 정의와 코음의 정의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요약해놨고요. 매번 제가 해설서 설명드릴 때 해설서 내용 그대로 쓰실 필요 없고요. 내가 쓸 수 있게끔 3줄이나 4줄 정도 정리해 놓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요약이 되었지만 카드와 코음에 대해서 꼭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해설서 내용을 이제 정리한 것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이거를 그 자리에서 암기해서 쓰거나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5105호라든가 5506호에 근거가 나와 있고요. 두 가지 호의 내용이 유사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쓰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여기 해봤자 5점밖에 안 됩니다. 표제 쓰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빼면 카드 코음은 많아야 3점, 4점밖에 배점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총 30점에서 굳이 못 썼다고 하더라도 대충 다른 말 썼다고 하더라도 큰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아까 전에 봤던 6단위 소호라든가 해설서 부분은 못 써도 괜찮아요. 다만 앞에 거를 다 썼다는 전제하에 앞에 거 다 쓰신 분들끼리 싸움을 이걸로 붙이는 거예요. 이게 변별력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어찌되었든 카드 코음은 되게 중요하고 뭐 수업 때도 맨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얘는 나왔어야 되는 문제였는데 당연히 제대로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설서지만 중요한 것은 꼭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음 2번. 또 지난번에 배운 거죠, 우리. 직물의 품목 분류를 위한 주 규정을 쓰고 예시된 직물에 대하여 품목 분류, 즉 호와 호의 용어를 결정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15점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11부 주 2의 가목과 나목의 규정, 우리 혼방섬유 분류 규정에서 가와 나만 쓰라고 했네요. 여기 너무나 중요한 규정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공부할 때 여기나 그리고 이제 합금이라든가 또는 귀금속의 합금이라든가 우리 공중합체 같은 경우 항상 설명드릴 때 얘네들은 분명히 사례로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그대로 나왔고 또 이 혼방섬유의 사례는 예전 기출문제에서도 한 2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건데 근데 문제는 사례가 해설서인 사례가 아니고요. 그냥 새로운 사례가 나왔고 조금 헷갈립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사례 문제 치고는 그래도 조금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여기 문제 잘 보셔야 되는데 구성 성분이 중량 비율로 다음과 같이 직조된 직물인데 2개입니다. 2개. 하나의 직물은 폭이 25cm이면서 아래와 같이 구성된 직물 1번 직물이고요. 걔가 2번 직물은 폭이 100cm이면서 똑같은 비율로 조성된 직물, 즉 같은 비율인데 폭의 규정을 제시하면서 2개를 물어본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되게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출제하신 분이 되게 참신하게 된 것 같고요. 기존의 어떤 이 혼방섬유 분류 규정이 이렇게 안 나왔었는데 기본 혼방섬유 플러스 폭에 대한 내용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이런 식으로 폭에 따라서 나눠 서술하셔야 되고요. 1번 보시면 폭이 25cm인 것 그냥 폭 30cm 나오면 무조건 세폭직물. 세폭직물은 조성 관계없이 무조건 우선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5806입니다. 그래서 5806호를 쓰시고 그 아래 세폭직물의 정의를 쓰시면 되는 문제. 그게 1번이고요.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필요 없습니다. 폭이 좁은 내로우분, 폭이 좁은 세폭직물 무조건 5806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1부 주 2번 혼방섬유 분류 규정을 가지고 이제 파악해야 될 것은 2번에 해당하는 직물이 되겠죠. 그래서 폭이 100cm인 것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일단 정답은 5165에 분류가 되고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은 일단 양모가 40, 아라미드 필라멘트가 15,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가 15,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스테이플이 15,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이 15입니다. 그냥 딱 봐도 양모가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양모를 분류해야겠죠. 그래서 원래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양모의 중량이 가장 많지만 그런데 우리가 봤던 주규정에 54류와 55류는 하나의 섬유로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유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양모의 중량이 가장 많지만 54류와 55류는 다른 유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류를 판단하므로 그렇기 때문에 아라메드 필라멘트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필라멘트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2개 더해야겠죠. 54류. 그 다음에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뭔지 몰라도 그냥 스테이플 15%, 폴리에스테르 뭔지 몰라도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55류입니다. 더해야겠죠. 그러면은 앞에 필라멘트 2개 더하고 뒤에 스테이플 2개 더합니다. 그럼 또 30대 30이에요. 그럼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규정 똑같으면 뒤로 가는 거죠. 그러면 둘 다 똑같은데 54류와 55류가 뒤에 있고 일단 55류가 가는 거고 또 그 안에서도 똑같죠. 그럼 또 뒤로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보세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스테이플이 있고 그 다음에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뒤에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인조섬유 분류 규정에 나오죠.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은 합성섬유고요. 인조섬유 중에 합성섬유고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는 재생 반합성 섬유입니다. 그래서 재생 반합성이 더 뒤에 있어요. 호의 위치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섬유를 간주하고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하는 중에 최종으로 분류함으로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스테이플 직물이 분류되는 55169의 분류함. 55169가 재생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직물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잘 냈죠. 안에서 합치고 그 안에서 또 그냥 다른 섬유가 아니고 또 인조섬유의 분류 규정까지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아주 이건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2번이었고요.
3번 문제는 또 어려웠습니다. 얘는 왜 어려웠냐면 볼게요. 얘는 성분이 다음과 같이 직조된 직물인데 이번엔 폭이 100이기 때문에 아예 그 세폭직물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곱미터 중량은 250g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시면 면 30, 비스코스 레이온 스테이플이 20, 종이가 또 종이실의 재료로서 20, 라미가 15, 아마가 15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라미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대부분의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모를 거고요. 관사자도 모릅니다. 검색해봐야 아는 거예요. 이런 거 업체에서 받았을 때 라미가 뭐지? 다시 검색한다는 거죠. 라미를 검색해 보니 라미는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시풀이라고 합니다. 모시풀. 모시풀이기 때문에 모시풀은 식물성 섬유의 종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문제는 종이와 라미가 같은 호에 분류되는 걸 알아야지만 풀 수가 있습니다. 즉 종이사와 라미사가 같은 호에 분류되는 걸 안다면 풀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캐치하지 못하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였죠. 그래서 풀어보면은 정답은 5312에 분류가 되고요. 역시 면이 가장 많지만 일단 무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일한 류나호에 해당되는 서로 다른 방정 섬유 재료는 그 밖에 다른 류나호에서 하나의 섬유로 보기 때문에 종이사는 5308, 라미사도 5308, 여기가 핵심인 거죠. 라미사가 종이사랑 같이 분류되는 걸 알아야지만 풀 수가 있습니다. 같이 분류되기 때문에 둘이 합쳐서 35%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밖에 식물성 섬유사로 만든 직물이 분류되는 53115에 분류가 되는 문제입니다. 어려웠죠, 얘는. 그래서 직물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실이기 때문에 실을 분류했다고 또 실로 분류하면 안 되죠. 그걸로 만들어진 직물 아래 파트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문제는 아주 수준이 높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되게 잘 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진짜.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쉽죠. 3번 문제는 이제 56035로 만든 의류의 품목 분류에 대해 서술하시오. 우리 56035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부직포죠. 워딩펠트 부직포 세 번째. 부직포이기 때문에 1번 먼저 호의 용어를 써야겠죠. 항상 3번을 물어보면 호의 용어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죠. 56035 용어는 부직포, 침도, 피적 관계없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56035로 만든 의류의 품목 분류인데 우선순위 관점에서 관련하여 주 규정을 포함하여 쓰시오. 우리가 공부할 때 침도 피적한 의류는 두 번째 우선순위라고 했었죠. 첫 번째는 뭔가요? 유아용 의류였어요. 그래서 항상 의류를 분류할 때 걔가 애들 건지 하는 확인하고 애들 게 아니면 재질이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도 피적한 것인지 그런 거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규정을 보는 거죠. 그래서 56035에 만든 의류는 6210호에 일단 분류가 되는 건데 6210 자체가 펠트 부직포나 그런 플라스틱 고무를 침도 피적한 직물로 만든 의류가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유아용 의류 제외하고 최우선 분류한다고 61류 주 6호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이제 힌트를 많이 줬습니다. 56035로 만든 것으로서 신장 80cm 이하 어린이 의류에 관한 우선 분류 규정을 또 쓰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굳이 3번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2번만 냈어도 풀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또 조금 친절하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는 유아용 의류 규정까지 서술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10번은 이것도 굉장히 좋은 문제이지만 조금 더 쉬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56류, 56035에 나와 있는 부직포가 침도 피적한 의류는 62류에만 있습니다. 참고로 61류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62류의 규정임을 알고 풀었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3번 문제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듭니다. 제일 잘 낸 거 문제 같고요.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문제 4번을 보시면은 4번은 1부부터 2부까지의 건조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또 역시 수업할 때 건조는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음 1번을 보시면 건조와 관련된 주 규정을 서술하시오. 1번 1부 주 2, 2번 8부 주 2, 주 3. 뭐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예전은 기출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예전에 똑같이 한번 기출문제가 나왔어서 역시 반복되는 문제였고요. 스마트폰도 반복, 얘도 반복되는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 물음 2번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뭐 이것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보시면 신선한 것을 건조한 경우 가루는 제외입니다. 신선한 것을 건조한 경우 다른 사단위 호에 분류되는 품목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신선한 것과 건조한 것이 같은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품목에 대해서 건조한 거에 대한 사단위호 5개를 쓰시오. 즉 신선과 건조가 같은 류 내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이 많이 있죠. 특히 1, 2, 3, 4 1부, 2부, 3부, 4부 쪽에 많이 있는데 특히 1부, 2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물품들을 중에서 이제 건조한 것에 대한 호만 쓰라는 문제였죠.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정답은 010, 0305, 0712, 0713, 0813입니다. 그런 애들이 각각 건조한 물품들이 분류가 되는 거고 신선한 물품들은 위에 제가 참고로 써놨지만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호에서 같은 류에서 신선한 물품과 건조한 물품이 따로따로 분류되는 사례 5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쓰시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이걸 쓰시려면 1류부터 전부 다 위의 분류 체계를 막 떠올리시면서 호에 쭉 찾아 써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건조한 것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 분들은 싹 썼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쓰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좋은 문제고요. 건조한 것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조금 새롭게 출제한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유형으로 건조한 것과 신선한 것과 건조한 것이 이번에는 다른 류에 분류되는 물품을 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범위가 이제 1부부터 2부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죠. 바로 고추류입니다. 고추류는 신선한 것은 076,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건조한 것은 09류에 분류되는 대표적인 물품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각각 쓰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문제가 신선한 것과 건조한 것을 각각 쓰라고 했네요. 또 수량에 대한 몇 개를 써라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를 의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제가 거기 총평에도 살짝 서술해 드렸는데 유사한 것들은 항상 이렇게 모아서 나온다는 걸 또 한번 볼 수가 있으니까 항상 공부하시면서 유사한 것들은 다 모아서 별도로 이렇게 문제화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바로바로 쓸 수가 있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건조한 것에 대한 각각의 류에 분류되는 물품들을 모아놨다면 훨씬 쉽게 풀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각 류에서 그걸 생각하는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올해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올해는 저는 뭐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관세율표는 그래도 좀 잘 낸 것 같고요. 괜찮게 나온 것 같고 적절한 난이도에 적정한 문제 유형에 작년 재작년과는 달리 그래도 다시 조금 수준이 올라온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아무래도 채점하시는 분들이 채점하기 되게 편할 겁니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딱딱 갈라지거든요. 그럼 훨씬 이제 점수 차이도 클 거고 아마 평균 점수도 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올해 문제 관세율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